한 남자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좀 그 애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도움을 청해 온 겁니다. 불길한 예감에 남자는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도착한 구급대원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집안에서 반려견과 20대 여성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겁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유독 기억나는 게 있답니다. 혈흔은 현장에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시신을 빼면은 거의 살인 현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정돈돼 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 오히려 더 기괴했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반려견과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놀랍게도 친엄마와 친오빠였습니다. 왜 살해하셨어요? 살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기억나세요, 그날이? 엄마와 아들이 왜 친딸이자 동생을 살해한 건지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도 아니고 뭐 원한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악기가 씌었다. 딸에게 악귀가 씌었답니다. 사건 전날 엄마 최 씨와 남매가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는데요. 나는 곧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다. 뭐 깨끗하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애완견이 생전 안 짖다가 이제 막 짖으니까 애완견한테 악령이 씌었다. 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아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칼을 갖고 오고 딸, 엄마, 아들 셋이서 걔를 이제 찔른 거야. 3년이나 키운 반려견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죽인 뒤 손을 씻는 딸의 겁먹은 눈빛은 평소와 달랐을 겁니다. 그러자 강아지에 악기가 씌어서 죽였고 그 악기가 딸한테 옮겨서 딸을 또 죽이게 된. 모자는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이번엔 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뭐 그거는 좀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공격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엄마 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답니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검사님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상황만큼은 자기가 어떤 뭔가의 존재에 이끌려가지고 그 악기가 자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집에는 엄마 최 씨와 남매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이었는데요. 방에서 잠을 자던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매가 반려견을 죽이는 모습을 보곤 출근을 했다는데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 아니 그 상황이면 말려야 되고 뭔가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한 다음에 출근해야 되는데 왜 했냐는데 그러니까 무서웠다라는 거죠 본인은. 다들 눈빛이 심상치 않고 상황 자체가 일단 되게 기괴한 상황이니까 무섭고 그래서 칼하고 망치 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무서워서. 우리는 남편 박 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계세요? 우린 어렵게 남편 박 씨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무섭고 일어나고는 담담한 거죠. 거기만 가만히 기억이 나니까. 그날의 충격 때문에 박 씨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평범한 주부가 어쩌다 자식을 끔찍하게 죽인 살인범이 된 걸까요? 친척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나흘 전부터 최 씨가 좀 이상했답니다. 그 전에 좀 그런 조짐이 보이긴 했어요. 산에 갔다 온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슬립을 이렇게 딱 만지니까 그 순간 신이 들어간 것 같다고 굉장히 그 강력한 신이 엄마한테 들어간 것 같다고 아들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녀가 소위 접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 몸에 좋다는 산 열매를 친척들에게 선물한 최 씨.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다 버리라고, 이게 독이라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친척들은 그녀의 기행에 짐작가는 데가 있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아프셔서 수발이를 했대요. 그렇다면 악기가 씌었다며 딸을 죽인 최 씨의 행동을 무속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속이라는 건 그래요. 죽은 혼조차도 예를 지키고 또 효를 행한다라는 건데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무속적인 어떤 기운이라든가 신은 없어요. 엄마 최 씨가 산에서 나뭇잎을 만지는 순간 신이 들어왔다는 접신 현상은 가능한 걸까요? 산 같은 데 가면 나하고 원인 없는 연고 없는 그 귀신들이 붙을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다. 흔히 얘기하는 접신이 됐다면은 그런 과정이 다 본인이 했다는 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무엇이 씌었다든가 뭐 하물며 악령이 씌었다 해도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해요. 가능은 하지만 접신한 본인은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잘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이는 도저히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국립정신감정부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해서 나왔는데 엄마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정신 감정 결과 엄마 최 씨에게서 과대 망상이 확인됐답니다. 그런데 아들 박 씨는 정상, 이상 소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엄마와 함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고백했다는데요. 아들애가 자기가 죽였다 모르겠네. 자기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들은. 아들 박 씨는 대체 왜 엄마의 말에 이토록 쉽게 끌려간 걸까요? 연애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의 말을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대요.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른다. 체면에 걸릴 때도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26살의 직장인이었던 박 씨가 엄마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아들일까요?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 마마보이 그 정도로 착해. 순박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적이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성인이 엄마의 해괴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말들, 엄마의 생각이 여과 없이 아들에게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많죠. 엄마가 상당히 지배적이고 아들이 거기에 예속되거나 종속되거나 의존했다면 엄마의 말 정말로 단 한 점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인 엄마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전달되는 사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아들은 엄마의 생각을 곧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아들의 그 심리적인 공간 안에는 거의 엄마만 있고 엄마의 공간 안에 본인이 갇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상대에게 세뇌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세모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한 중년 여성과 어린 두 아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세모자의 뒤에는 절대적인 존재,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세모자를 조종해 거짓 폭로극을 벌이도록 만든 건데요. 무속인이 엄마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고 그런 엄마를 어린 자식들이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른바 팔선녀 사건입니다. 한 고전 무용가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주부에게 자신이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설화 속 주인공 팔선녀 중 하나라고 속인 건데요. 선녀님 비위만 잘 맞추면 돈도 잘 벌고 효험이 좋다는 선녀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왔다는 피해자는 선녀님의 모진 폭행도 견뎌야 했습니다. 선녀님의 말에 이혼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내가 소개해주는 데 가면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편히 많이 봐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선녀님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헌납하며 무려 3년간 복종하며 산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기까지 한 이들 사건 속 사람들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쇠뇌를 당한 셈인데요. 그 한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가 쇠뇌입니다. 별로 소통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밀착을 하게 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는지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따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쇠뇌 상태에선 비정상적인 지시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뭐냐? 남이 그러니까 컨트롤할 때 자기 정신만 살아 있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누가 사주해서 자기가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만 불어도 이제 명쾌하게 답이 나온 건 아닌데 앞으로도 좀 그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은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혼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에게 복종하며 꼭두각시가 돼버린 허수아비 같은 삶. 그 끝에 남는 건 비극뿐입니다.